하늘본부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 결과 설명회 사회를 맡은 경북대학교 방사선과학연구소 연구원 이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2022년 하늘본부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 결과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 설명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순에 의해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이자 방사선과학연구소 소장님이신 박한배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물리학과에 재직 중인 박한배입니다. 매년 개최되던 원전 주변 환경 방사능 조사 결과 주민 설명회가 그동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대면으로 저희들이 설명회 가는 시간을 갖지 못했고 그동안은 서면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역당국의 일상 회복 시행으로 이렇게 지역 주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직접 설명회를 갖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설명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으로 회복이지만 또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건강에 지장이 없으시면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걸 권고드리고 조금 불편함이 있으시면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소 소속 교수님들과 연구원들이 열심히 그리고 또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했고 그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늘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이러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늘 감사하게 잘 받고 또 경청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조사 및 설명회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들어보시고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격려의 말씀도 또 잘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신 많은 네 분이 계시나 시간 관계상 소개시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조사 결과는 과제 책임자이신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공학부의 이상훈 교수님이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지역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신뢰성 있는 주민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하시는 모든 일과 계획하시는 모든 계획에 풍성한 결실과 열매가 있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제 인사를 가름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또 내년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늘본부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 결과 용역에 같이 참여한 교수 및 연구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차렷 경례. 네, 지금부터 경북대학교 에너지공학부 교수님이자 하늘본부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 결과 과제 책임자이신 이상훈 교수님의 2022년 하늘본부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상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울진 또 산불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다사다난한 일들이 지난 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셨고 또 잘 극복이 되었고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이제 일상 회복이 되어가고 있고 울진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원자력 수소 국가 산단의 유치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성공적인 소식이 들려서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오늘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하게 되어서 제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굉장히 밝은 얼굴을 제가 다시 한번 뵐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저희 하늘 원전 주변 환경 방사능 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발표 순서는 방사선 방사능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 다음에 정규 시료 환경 방사능 조사 결과, 주민 관심 시료 조사 결과, 종합 결론 순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크게 알겠습니다. 그다음 방사선 방사능에 대한 소개를 먼저 올리고 조사 연구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방사선이란 불안정한 원자 또는 원자핵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진 입자 또는 전자기파로 교과서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환경 방사능 조사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방사선을 차치하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선은 예를 들면 표에 라돈 220이라는 방사성 핵종에서 나오는 입자입니다. 알파선은 대표적으로 투과력이 좀 약한 방사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맨 밑에 감마선은 예시를 보면 세슘 137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로서 일반적으로 투과력이 강한 방사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타선은 알파선과 감마선 중간 정도가 되고 알파선 같은 경우에는 종이나 옷 정도로도 차폐가 될 정도고 감마선은 투과력이 강해서 중금속이나 콘크리트 정도로 차폐를 해야 되는 투과력 강한 방사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사선이 이제 에너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방사선 중에는 센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정도를 에너지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통 공학에서 쓰는 줄이나 칼로리를 쓰지 않고 방사선 한 개의 에너지는 낯설긴 합니다만은 전자볼트, EV로 표현되는 전자볼트, 킬로 전자볼트, 메가 전자볼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이 에너지 흐름이기 때문에 에너지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방사선, 방사능 두 가지가 조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예시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원을 켜면 전원에서 이제 불이 나오죠. 가시광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원 자체는 방사성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 방사성 물질이 붕괴할 때 알파선을 낼 수도 있고 베타선을 낼 수도 있고 감마선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처럼 그 방사선원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선 그것이 이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환경 방사능 조사에서는 방사성 물질 그 자체의 양을 먼저 측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료에 대한 측정 결과를 베크렐 퍼 킬로그램당 베크렐이죠. 또는 베크렐 퍼 리터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을 저희가 베크렐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이제 방사성 물질에서 매 초당 붕괴를 많이 하느냐 작게 하느냐. 그래서 매 초당 붕괴를 많이 하면 알파선이 많이 나오고 적게 하면 적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표준 단위로서는 베크렐, 그 다음에 좀 더 큰 의료용, 상업용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큐리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신문지상을 보면 방사선량 또는 피폭선량 이런 좀 과학적으로 좀 불명확한 말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방사선이 주는 위해의 정도를 저희는 이제 보통 시버트 단위로 환산해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의 영향을 나타내는 세 가지를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흡수선량, 그리고 등가선량, 이제 유효선량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방사선이 주는 위해도는 방사선이 재료 또는 생물체에 주는 에너지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kg의 물질에 1J의 에너지를 방사선이 투여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1G라고 해서 흡수선량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사선마다 인체나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은 알파선이 다르고 베타선이 다르고 감마선이 다릅니다. 그런 것을 방사선 가중치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해서 고려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방사선 가중치. 그리고 인체 조직에는 방사선에 민감한 조직이 있고 덜 민감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피폭이 어느 부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피폭 선량의 최종 결과가 조금 클 수도 있고 조금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방사선 가중치 및 조직 가중치를 모두 평가해서 사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유효 선량 시버트 또는 밀리시버트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하는 방사능 물질 자체는 베크렐 퍼 킬로그램으로 보고드리게 된다는 점, 그리고 그것에 의한 영향은 이런 좀 두 차례의 평가 단계를 거쳐서 유효 선량 시버트 퍼 이어 또는 뭐 밀리 시버트 이런 식의 표현이 평가되어서 최종적으로 유효 선량으로서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방사선 중에는 자연 속에서도 우주 방사선이라든가 토양에서의 방사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안전법 105조의 규정에 따라서 전국에 환경 방사능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간 감마 선량 계측기가 울진에도 원전 내부 내외부에 또 저희 경북대학에도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230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런 이제 방사선은 공간에서의 방사선을 측정해서 그 이상 여부를 가르쳐 주는데, 저희가 보통은 이제 자연 방사선이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원전에서 고장이나 이런 사고가 있어서 누출이 있다면 이런 방사선량의 증가가 주민들한테 경고를 알리게 될 것입니다. 예. 다음. 그래서 이제 자연 방사선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의 정도가 어떤 방사선이 진짜 위해한지 위해하지 않는지를 평가하는 일단 기초적인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방사선원에 우주선이 있고 지각에 있는 토양에 있는 방사선 물질이 있고, 또 이제 그런 것이 먼지라든가 비산되어서 저희가 이제 호흡이나 섭취를 통해서 몸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유효선량, 아까 말씀드린 유효선량으로 약 한 2.4 밀리시버트 정도의 자연 방사선에 의한 피폭이 있다, 이렇게 UN 보고서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용 인공 방사선까지 포함하면 약 한 3 밀리시버트 정도의 피폭은 일상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그 내용을 이제 퍼센트별로 보면 라돈의 자핵종에 대한 호흡 기여분이 제일 크게 되겠습니다. 요 52%는 라돈과 라돈 자핵종의 자연 방사선에 의한 기여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자연 피폭이 UN 보고서에 약 2.4, 의료용 인공 피폭까지 포함하면 연간 3 내지 4 밀리시버트 정도의 피폭 선량이 전 세계적으로 평균치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보고서를 찾아보면 우리나라는 토양 중에 우라늄, 라듐 함량이 조금 높아서 전 세계 평균보다 조금 높습니다. 한 3 내지 4 밀리시버트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제 자연 방사선 피폭 양을 기준으로 저희가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할 때 기준치가 되는 것은 일반인 원전 외부에 있는 일반인 기준으로 1년에 1밀리시버트를 넘지 않도록 원전을 설계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전 작업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원전에 있는 방사선 작업자의 경우에는 5년간
100mS를 넘지 않도록, 즉 실질적으로 1년에 20mS, 정확하게는 1년에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20mS를 이제 선량 한도로 정해서 원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50mS를 넘지 않아야 된다. 원전 작업 종사자의 경우, 일반인의 경우에는 1mS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원전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환경방사능 조사와 관련한 보고서 또 발표 자료를 보게 되면 제법 많은 핵종 이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핵종을 보통은 이제 이와 같이 제가 요약되어 있는 표에서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만 실은 더 많은 핵종들이 등장합니다만은 몇 가지만 주요 핵종을 제가 언급을 먼저 드리면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죠. H3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삼중수소, 영어로는 이제 트리티움이라고 하고요. 반감기가 12년의 베타 방출 핵종이고요. 방사성 탄소라고 하는 카본 14, 이것은 이제 반감기가 5,700년인 베타 방출 핵종입니다. 그리고 스트론튬 90, 스트론튬 90은 반감기가 29년인 베타 방출 핵종입니다. 네, 다음. 울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은이 검출된 적이 있으니까 은 110M, 이 핵종은 반감기가 249일인 방사화 생성물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여전히 주된 관심사가 있는 세슘 137, 이런 반감기 30년에 베타선, 감마선을 내는 핵분열 생성물입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물질이 환경 시료에 얼마나 담겨져 있는가, 이것을 이제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해 드리는 것이 본연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러 핵종이 언급되지만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두 가지 핵종을 먼저 조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는 삼중수소이고 하나는 방사성 탄소입니다. 삼중수소는 고에너지 우주선이 대기권 상층부에서 상호작용을 해서 생기는 자연 방사성 핵종이기도 하고요. 원전 근처에서는 원전 발전소 구조물의 방사화 생성물이고 핵분열 생성물이기도 합니다. 이 핵종은 반감기가 12년의 베타 방출 핵종이고, 이 핵종의 측정은 전처리를 거쳐서 물 형태로 8ml의 시료를 획득하면 섬광체 12ml를 섞어서 섬광 칵테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림과 같은 액체 섬광 계수기로 삼중수소의 양을 계측하게 되겠습니다. 삼중수소에서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형태를 띈다, 이런 말이 가끔 신문지상에 나오게 됩니다. 삼중수소는 일반적으로 이제 조직 자유수 형태 또는 유기결합 삼중수소 형태를 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씀을 조금 드리면 조직 자유수는 영어 표현이 Tissue Free Water Tritium, TFWT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기체 내에 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삼중수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부 삼중수소는 유기결합 삼중수소, Organically Bound Tritium이라고 해서 OBT라고 해서 유기체 조직 내에 결합된 삼중수소를 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쌀이나 배추 시료에 대한 삼중수소를 분석할 때 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삼중수소에 의해서 어떤 선량을 평가해야 될 경우에는 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2년 3월 구기상관측소 빗물에서 삼중수소가 15.7 베크렐 퍼 리터 이제 측정이 되었습니다. 빗물은 저희가 식수는 아니지만 보수적인 평가를 할 때는 요것을 식수로 음용한다고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물 섭취량을 1년에 730리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된 결과 15.7, 연간 섭취량 750, 그리고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 ICRP에서 베크렐을 밀리시버트로 환산해주는 선량 환산 계수를 보고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선량 환산 인자라고 했는데 보다 더 정확하게는 선량 환산 계수가 맞습니다. 인자 계수 둘 다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1베크렐의 영향이 몇 밀리시버트인가를 계산해 놓은 것이 선량 환산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삼중수의 경우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입니다. 그래서 측정 결과 연간 섭취량, 선량 환산 계수를 다 곱하면 보수적으로 평가한 유효 선량이 0.0002 밀리시버트 정도 되고 0이 너무 많습니다만 일반인 선량 한도 1 밀리시버트 기준으로 보면 약 0.02%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피폭 선량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미소한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다른 이제 주요 핵종 중에는 이제 방사성 탄소 카본 14라고 하는 거죠. 탄소 14입니다. 이 핵종은 우주선이 대기층 상층부에서 상호작용해서 생기는 자연 핵종이기도 하고 또 발전소의 구조물질이 방사화되어서 생성할 수도 있는 두 가지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감기는 5,700년 상당히 길고 베타선을 방출하는 핵종입니다. 이 경우에도 저희가 전처리를 통해서 카본을 10ml의 카본 흡수체를 만들고 10ml의 형광제와 섞어서 액체 성강 개수기로 개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성 탄소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측정 결과 연간 섭취량, 쌀의 탄소 함유량 그리고 선량 환산 개수를 곱해서 비슷하게 보수적으로 유효 선량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지금 예시된 결과는 2022년 매화 지점의 쌀 시료의 실제 측정 값입니다. 그것이 0.252 베크렐 퍼 그램 카본이 검출이 되었는데 이 값은 뭐 자연 수준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측정한 값 중에는 최고 높은 값이어서 보수적으로 이 값을 가지고 이 쌀을 160kg 1년에 섭취한다고 봤을 때 선량을 계산해 보면 선량 한도 1ml의 약 0.9% 수준이 됨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두 가지 주요 핵종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올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저희 조사 과제 지난 1년 동안 했던 조사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 방사능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을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법 104조,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의 규정에 따라서 원자력 이용시설 주변의 환경을 조사하고 감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법 규정 체계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도식화하면 이제 그림과 같이 되겠습니다. 발전 사업자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는 한전, 지금은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이 되겠죠. 예, 그래서 발전 사업자가 물론 안전하게 운영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중 감시를 해야 되니까 정부 측에서도 이제 뭐 보고를 받고 시정 조치를 하거나 규제를 하기도 하고 정부의 어떤 기술적인 지원은 원자력 안전 기술은 킨스가 하게 되겠죠. 그래서 킨스가 발전소 주변의 시료를 채취해서 자기들도 직접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하여튼 감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지자체 울진 군수님이 위원장이신 하늘 원전 환경 감시 기구 오늘 위원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 감시기구의 위원님들도 계시고 감시기구의 감시센터에 분석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감시를 하고 있고 저희 지역대학 경북대학도 이제 일부 시료에 대해서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다중 감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걸 다시 부연하게 됩니다만은 법과 고시의 규정에 따라서 원자력 이용 시설 주변의 환경 방사능 조사 및 환경 영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지난 1년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늘 원전 주변 육상 및 해양에서 697건의 정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이제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 다음. 시료는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만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축적 경향 파악과 관련된 시료, 그래서 표층 토양, 하천 토양, 지표 생물, 숲과 솔잎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저 퇴적물, 저서 생물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핵종을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피폭 설량 평가 관련은 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용수라든가 식품류가 되겠습니다. 방사능 준위 관련 시료는 환경 자체, 그러니까 뭐 지표수라든가 빗물이라든가 해수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예, 이런 환경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를 하되 어느 정도까지 정밀하게 조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규정되어 있는 검출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시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삼중수소 같은 경우 물이나 해수 시료에 대해서 적어도 5 베크렐 퍼 리터 정도는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시료의 양을 충분히 하고 시료 시간, 그다음 배측기의 효율 등을 적절히 잘 좋은 선택을 해서 이런 목표를 맞출 정도, 적어도 5보다 높은 것 정도는 측정해내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슘 같은 경우에는 세슘 137 같은 경우 수산식물 이제 어류죠. 어류에 대해서 0.1 베크렐 퍼 킬로그램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료양 측정 시간 계측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입 후쿠시마산 의류가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식품을 통제하는 면에서는 수입물이나 식품의 기준치는 100 베크렐 퍼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판정할 때는 100 정도만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100 정도. 그런데 이제 환경에서 실제로 있는 세슘 137은 굉장히 미량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0.1 베크렐 퍼 킬로그램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시료양을 좀 충분히 해라. 이제 그런 규정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예, 다음. 그리고 이제 실제 조사 항목 분석 내용을 크게 육상 시료, 해양 시료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 시료는 이제 빗물 같은 경우에 원전 내인 구기획상강 측소 환경실험실 궁촌 초교 등에서 연 12회, 그러니까 12회란 말은 매월 시료를 채취해서 감마 분석, 삼중수소 분석, 전베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수, 식수,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부구, 죽변, 궁촌에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지표수는 월 1회, 12회, 연 12회, 식수, 지하수는 분기별로 연 4회 이렇게 채취해서 감마 분석, 삼중수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어서 농산물만 잠깐 볼까요? 보리, 쌀, 배추, 감원, 죽변, 매화, 부구, 매화에서 저희가 시료를 채취하는데 농산물은 일반적으로 수확기에 1회 또는 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봄, 가을로 2회 이렇게 시료를 채취해서 감마 분석, 삼중수소 분석, 방사성 탄소 분석, 스톤튬 90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예, 해양 시료 같은 경우에는 해수, 해저 태적물, 어류, 폐류, 해조류, 저소생물을 지금 이제 7개의 위치에서 저희가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예, 어류 같은 경우에는 치수구, 배수구, 신안을 1, 2 치수구, 신안을 1, 2 배수구, 석호항, 봉수항, 광진 이렇게 해서 7군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연 2회 감마 분석과 스트론튬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12달 동안 시료의 총 개수가 저희가 이제 정규 시료라고 이야기하는 조금 전에 이제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들 697건 그리고 이제 봄 가을에 주민 주로 이장단 분정회원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요 마을에서 흙, 물 이렇게 시료를 채취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이제 주민 관심 시료라고 하는데 82건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779건을 분석했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오늘 보고 드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시료 채취 지점을 지도상으로 보면 원전 내부 근처 물론 시료가 제일 많이 저희가 채취하고요. 원전 내부 남쪽으로는 이제 후정, 죽변, 매화, 광연 목장까지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이제 부구, 주인, 덕구 이렇게 쭉 가고요. 북쪽으로는 나곡, 고산,
궁천, 초교, 광진, 삼척항까지 저희가 시료를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20개 지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이제 8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채취한 이제 시료를 저희는 이제 적절한 전처리 방법, 그다음 분석 장비를 이용해서 감마 핵종 분석, 삼중 수소 분석, 수론티움 분석, 전베타 분석, 방사선 탄소 분석을 했습니다. 감마 분석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육상 시료, 해저 시료, 식품 시료를 건조 분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생체 분쇄를 해서 고순도 게르마늄 계측기로 저희가 검출하고 있습니다. 해수의 경우에는 실은 3번을 측정합니다. 요오드를 주로 정발 농축법으로 측정하고 세슘 종류를 AMP 공침법으로, 기타 핵종을 MnO2 공축법으로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을 이용해서 계측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삼중 수소 같은 경우에는 식품 시료를 채취해서 전처리 과정에서 동결 건조를 해서 수분을 포집하면 이게 이제 티슈 프리 워터, 그러니까 조직 자유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남은 바싹 마른 그 식품을 연소해서 다시 모으면 그것이 유기결합 삼중수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액체 성강 개수기로 개척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예, 저희 이제 시료 채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전 주변에 육상 시료, 해양 시료, 주민 관심 시료 등을 연 2회 이상 지정된 지점에서 정기적으로 채취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립시료, 해양시료, 해저토, 토양시료 채취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채취된 시료를 일정한 전처리를 이제 거치게 되겠습니다. 방사능 측정을 위해서 핵종의 손실이나 외부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료의 형태를 측정 항목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이 전처리가 되겠습니다. 정유장치, 공심장치, 화학 전처리 장치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전처리된 시료들을 인공 방사능 핵종을 분석하기 위해서 고분해능 방사선 계측기를 이용해 측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 감마 계측기이고 이것은 이제 기체 유동형 비례계수기라고 하는 것인데 고순도 정밀 알파베타 계측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액체 성강 계측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위해서 참여하는 전체 연구원은 25명입니다. 저희가 일단 분류상 책임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수, 박사급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참여하는 연구원들은 저기 경북대학의 소속으로 보면 저는 이제 경북대학의 공과대학 에너지공학부 소속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전체 인사 말씀을 해주신 박한배 소장님은 물리학과 교수님이시고 이제 또 방사선과학연구소 소장님이시고요. 그래서 또 저희 2개 학과 그다음 연구소까지 포함하면 3개 연구기관의 연구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보조원으로 되어 있는 이분들이 이제 실제로 분석을 10년 이상 하신 전문가들이고, 그다음 보조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석사, 박사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1년 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예, 분석 기술력을 항상 제고시키기 위해서 국내 여러 방사능 분석 기관은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내는 교차 분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차 분석이라는 건 일종의 시험입니다. 시험. 그래서 원자력 안전기술원 킨스에서 미지의 시험용 시료를 참여 기관에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숙제를 받아오는 거죠. 그럼 저희가 답을 모르니까 측정을 해서 분석 결과를 제출하면 이제 킨스에서 이거는 기준치 안에 든다. 아니다, 조금 이상하다. 다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교차 분석이라고 하는데 분석 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2022년에 저희 환경방사능 관련 베타 핵종, 감마 핵종 모두 어떤 기준치 안에 들었다는 보고 결과입니다. 그다음.
2021년에도 비슷했고요. 2020년에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서론에 해당하였고요. 지금부터 실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축적 경향 평가 관련 시료, 주로 토양류입니다. 설량 평가 관련 시료, 주로 이제 식품류입니다. 방사능 준위 관련, 주로 빗물이나 해수 같은 환경과 관련된 시료입니다.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적 경향 관련 첫 번째 시료는 저희가 이제 표층 토양을 나곡, 부구, 후정, 주인, 매화, 궁천 초계에서 매년 2회 검출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세슘 134는 전부 검출되지 않았고 지난 5년간의 평상 변동 범위 2017년부터 21년까지의 범위에도 미검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슘 137 같은 경우에는 0.6에서 3.71까지 검출이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평상 변동 범위를 보면 평상 수준과 유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평상 변동 범위 안에 있으면 평동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하고 평동 범위의 평균치의 5배를 넘으면 일시 증가 보고를 정부 측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료는 일시 증가 보고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다른 대부분의 사료들은 평상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기준 이하이거나 평상 변동 범위 안에서의 환경적인 요동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평상 수준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론튬 90은 0.3에서 0.6 수준으로 평상 수준이었습니다. 하천 토양의 경우에도 세슘 137이 검출되었습니다. 0.3 정도 검출이 되었지만 평상 수준 정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숫자를 보기가 좀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림으로 잠깐 제시를 해드리면 스트론튬 90 표층 토양에서 나곡과 매화에서 계측 통계적 요동과 환경적 요동을 생각해 볼 때 평상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예, 그 다음 표층 토양의 세슘 137은 주인 나곡, 부구, 궁천, 초교, 매화, 후정에서 평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저희가 가끔 이제 감소 경향인가 증가 경향인가 이제 경향 평가를 해보는데 이제 나곡의 경우 다소 감소 경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다 특별한 경향 없이 환경적인 요동 또는 계측 통계적인 요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천 토양의 세슘 137은 약 1 내지 2 베크렐/kg 수준에서 평상적인 요동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축적 경향 평가 시료 두 번째 솔림 및 숲 다른 감마 핵종은 검출되지 않았고요. 스트론튬 90은 평상 변동 범위였습니다. 해저 퇴적물의 경우에도 세슘 137이 검출되었습니다만 평상 수준이었고 스트론튬 90도 보시면 평상 범위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코안 공수항에 제가 이제 별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은 다른 평상 변동 범위가 과거 5년치 데이터인 것에 비해서 스코안 공수항은 2020년부터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5년치 데이터가 아니고 현재 2년 자료만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평상 변동 범위가 좀 좁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그렇게 해서 해저 퇴적물의 경우 방사능 농도가 평상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축적 경향 평가 관련 시료 세 번째 저서생물 치수구, 배수구, 신한울 1, 2 치수구, 신한울 1, 2 배수구, 석고항, 공수항, 광진에서 7군데에서 연 2회 저희가 시료를 채취합니다. 다른 것은 특별히 보고드릴 학종이 검출되지 않았고요. 언 110M이 배수구 시료에서 검출되었으니 그것을 주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배수구 군소 시료에서 미량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10여 년의 검출 이력을 보면
과거 제어봉 물질의 방사화로 검출된 이후 상당히 저감된 수준에서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는 사례들이 최근 10년 동안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출은 되었지만 과거 사례에 비해서 많이 저감된 수준에서 환경적인 요동으로 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선량평가와 관련 시료는 주로 이제 식품류입니다. 식품류 예를 들면 이제 보리, 쌀, 배추, 감, 육류, 우유인데요. 평가 항목을 제 항목별로 보면 삼중수소는 두 가지 삼중수소를 조사했으나 다 미검출입니다. 방사성 탄소는 약 0.2 베크렐 퍼 그램 카본에서 0.25 베크렐 퍼 그램 카본 수준으로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에서 존재하는 0.23에서 0.24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환경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트론튬 90은 시료마다 좀 다릅니다만 0.08에서 0.07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평상 변동 범위 평상 수준이었습니다. 예, 다음. 예, 그래서 육상 시료에서 개측된 방사성 탄소의 양은 0.2에서 0.25 수준에서 통계적, 환경적 요동을 보이고 있고 저희가 선량평가에서는 요 쌀, 매화에서 측정된 최고 높은 값을 가지고 선량평가를 했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그랬더니만 1ml보다 상당히 작았기 때문에 그래도 미소한 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선량평가 시료 두 번째는 의류입니다. 의류 7군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감마 핵종 분석을 하였습니다. 의류의 세슘은 약 0.1에서 0.2 베크렐 퍼 킬로그램 수준으로 평상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스트론튬 90 또한 평상 수준이었습니다. 폐류 또한 0.02에서 0.04 내에서 평상 수준으로 검출되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다음 의류의 세슘 137은 약 0.1 수준에서 환경적 요동, 또 의종이 다르기 때문에 의종별 요동이 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식품류에 대한 일종의 기준치인 100 베크렐보다는 훨씬 하회한 값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예. 선량평가 관련 시료 3에서는 해조류입니다. 해조류도 7군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가 분석해드렸는데 은 110m이 1년 평균으로 0.06 베크렐 퍼 킬로그램. 근데 이제 한 차례 4월달 시료에서 0.07이 나왔는데 이 시료가 저희 일시증가 보고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원안위에 저희가 일시증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4월 배수구 원전 시설 내인 배수구에서 해조류를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모자반 시료입니다. 이 시료를 저희도 분석하고 하늘본부의 환경방사능 분석팀도 분석을 하는 시료인데 0.06, 0.0715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료는 최근 3년 동안에 검출 가능 농도 미만으로 계측된, 즉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검출되지 않은 핵종이 최초로 미량이라도 검출이 되면 일단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기준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치의 평균의 5배를 넘으면 보고, 안 나오던 핵종이 나오면 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나오던 핵종이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정가 원인이 뭔가 저희 생각에는 이때 계획 예방 정비가 2개 호기가 겹쳐서 아마도 배출량이 좀 늘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이 희석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다음. 그래서 만약에 이 시료를 섭취한다고 했을 때 보수적으로 평가해 보면 이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해조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원전 시설 내의 모자반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측정된 자료 0.0715 베크렐 퍼 킬로그램
그 다음에 연간 섭취량 6.57kg/year, 선량 환상계수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을 고려해서 평가해 보면 상당히 낮은 선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 선량이 1mS에 0.0001%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미약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방사능 준위 관련 시료, 주로 이제 환경 그 자체이죠. 빗물, 해수, 지표수 시료입니다. 빗물 시료 구기상관측소 환경실험실 풍수초계에서 전베타가 검출되었습니다. 0.08에서 0.9 정도 검출되었는데 평동 범위 안에 있는 자료입니다.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미검출에서 4.2 베크렐 퍼 리터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상 수준인 걸 확인했습니다. 해수 같은 경우에는 전베타는 10에서 11 베크렐 퍼 킬로그램 리터 검출이 되었는데 그것은 평동 범위 안에 있는 값입니다. 삼중수소가 미검출에서 3까지 검출되었고요. 세슘 137은 이것은 이제 미리베크렐 퍼 리터로 좀 단위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0이 너무 많이 붙기 때문에 제가 미리베크렐 퍼 리터로 표현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1 내지 2 미리베크렐 퍼 리터로 평상 수준이었습니다. 그 다음 스트론튬 90도 0.7에서 0.8 수준에서 평동 범위를 안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림으로 보시면 해수 중 세슘 137은 1 내지 2 미리베크렐 퍼 리터 수준에서 환경적인 요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빗물의 전베타는 0.1에서 0.2 베크렐 퍼 리터로 환경적 요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빗물의 전베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다른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무슨 핵종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면 세슘을 분석한다든가 삼중수소를 분석한다든가 구체적인 핵종을 분석하는데 이것은 전베타, 모든 베타 핵종을 다 합쳐서 측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이 왜 여기에 도입됐는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전에서 핵분열을 해서 생기는 많은 핵종들은 베타 방출 핵종, 그러니까 요 베타를 내는 핵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속에 또는 빗물 속에 먼지처럼 있는 요것들을 이제 모아서 분석을 해보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상적인 수준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요게 예를 들면 10배가 튀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원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핵종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만약에 고장이나 사고가 있으면 이제 요 값이 튈 수가 있기 때문에 감시하는 그런 항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통계적 요동은 있습니다. 환경적 요동은 있지만 0.1에서 0.2 수준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규 시료 조사 결과를 이미 뭐 너무 많은 숫자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좀 빠르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축적 경향 관련 시료에서는 인공 핵종이 세슘 137이 표층토양, 하천토양, 해저토, 스트론튬 90이 표층토양, 솔잎, 해저토, 은 110m이 저서 생물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양 및 육상에서 검출된 세슘과 스트론튬 90 방사능 농도는 우리나라 및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검출되는 환경과 유사한 수준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피폭설량, 주로 식품류에 대해서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분석 결과 피폭설량 관련 시료에서는 세슘 137이 어류, 해조류에서 스트론튬 90이 곡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어류, 폐류, 해조류에서 방사성 탄소가 곡류, 채소류, 과일류, 육류, 우유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검출된 육상 및 해양 시료의 세슘 137, 스트론튬 90, 방사성 탄소의 방사능 농도는 우리나라 일반 환경과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방사능 준위 관련 시료 분석 결과 방사능 준위 관련 시료에서는 세슘 137 해수, 스트론튬 90 해수, 삼중수소 빗물 및 해수, 전베타 빗물 및 해수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검출된 세슘과 스트론튬과 전베타의 방사능 농도는 일반 환경 수준과 유사하였습니다. 일부 시료에 대해서는 제가 유효 선량을 평가해서 1mS부터 이하임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조금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조사 계획서상의 정규 시료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봄, 가을에 주민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민 마을을 순회하면서 채취하는 7, 80개의 시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 관심 시료라고 하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봄, 가을에 저희가 표층 토양 음용수를 부구, 나고, 신화, 고목, 주인, 금성, 덕구, 상당, 하당에서 토양은 18개, 식수 및 지하수는 20개를 채취했습니다. 지금 여기 마을 이름이 나옵니다만 이 마을 이름에 실제 같이 순회해서 같이 시료를 떠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보통 저희가 이제 마을을 순회하면서 뭐든 시료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료를 이렇게 툭 하게 되면 과거하고 비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일단은 물이니까 물 하자. 그다음에 토양이니까 토양을 하자. 그 외에 이제 쌀이나 보리나 고구마나 이렇게 곡식류를 하자. 뭐 그렇게 해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료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이 있죠. 음용수가 있고 곡식, 채소, 의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삼중수소를 20건, 감마를 62건 해서 총 82건 분석했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토양에서는 다른 감마 핵종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세슘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베크렐에서 4베크렐 per 킬로그램 검출이 되었고, K40은 천연 핵종입니다. 그래서 800 내지 1000이 검출됩니다만 이것은 천연 핵종이니까 제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 방사성 핵종이 검출되었습니다. 다음. 주인리, 금성리에서도 마찬가지로 0.7에서 4 수준에서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부구, 나곡, 사당, 상당까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자료까지 통계적 요동을 보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주인리 2017년 데이터가 좀 너무 높지 않는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 데이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흙에 대한 시료는 저기 이제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민분들이 선택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조금 통계적인 요동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이상한 데이터는 아니고 전국의 다른 데이터, 대전, 제주, 춘천, 군산과 비교해 보면 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전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수준과 비슷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 식수에서는 삼중수소 및 인공감마 핵종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예, 그다음. 예, 없습니다. 예. 그다음. 쌀, 나락, 찹쌀에서는 인공감마 핵종은 검출되지 않았고 천연 핵종인 칼륨 40억, 쌀은 20에서 30, 나락은 80 정도 검출되었습니다만 이거는 자연 핵종입니다. 그래서 인공 핵종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자, 고구마, 무, 호박에서는 특별히 보고 드릴 것이 없고요. 해양시료, 가재미, 대구, 방어, 성대에서는 0.6에서 0.15 베크렐 per 킬로그램 정도 검출이 되었었는데 아까 정규실에서 보고드린 수준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주민관심시료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총 82건을 분석했는데 그중에서 표층 토양과 의류에서 세슘 137이 검출되었습니다. 검출되었지만 일반 환경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예, 종합결론. 정규시료, 그 다음에 주민관심시료를 합쳐서 총 779개의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여 오늘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규시료에서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스트론튬 90 등이 평상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나 과거 핵실험 등의 영향으로 검출되는 일반 환경 수준, 우리나라 및 일본, 중국에서 검출되는 수준과 유사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해수 빗물 시료에서 원전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삼중수소가 미량 검출되었습니다. 이 경우 방사선량을 저희가 유효선량을 평가해 보니 미수한 수준이었습니다. 일시정가 보건 건수는 원전 시설 내인 배수구 해조류 모자반에서 N110m이 한 건 기록되었습니다. 주민관심실에서 검출된 세슘은 일반적인 환경 수준이었습니다. 즉 몇 가지 검출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선량평가를 해보니 미소한 수준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좀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미량 검출되었으나 방사선 영향은 유효선량으로 평가해보니 수준은 낮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원전을 시설을 운영, 건설, 설계부터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한수원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은 원전의 운영과 관련해서 계속된 안정성 향상, 방사성 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훈 교수님의 하늘본부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참석자분들이 질문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합결론은 박사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안전하다 대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덕구리에 살고 있습니다. 덕구, 예. 예. 근데 계곡물을 지금 먹고 있는데 10%. 예. 그 물을 먹어도 안전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둘째는 이제 유실수, 감이라든지 뭐 대추, 뭐 대사과, 포도 등등 많이 좀 재배하고 그것도 뭐 방사능이 괜찮은 건지 그게 좀 두 가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주민이고 저도 사람이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 혹시 위험하지 않느냐 걱정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해보니 그래서 물, 흙, 쌀, 보리 측정을 해보니 거의 대부분의 시료에서는 일반 환경 수준이라는 맛을 보고요. 그럼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제로냐 없냐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중수소 조금 N110m이 원전 내부 시료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그럼 검출되었다고 원전을 문을 닫아야 되느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선량평가를 해보니 그래도 이제 다행히 1mS부터의 뭐 0.02%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적어도 과학적으로는 이것이 뭐 위해할 수준은 아닌 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발전소 종사자들도 사시고 주민도 오래전부터 울진에 사시고 최근에 이주자도 계시고 이래 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는 환경에서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 물을 계속 먹어도 된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제 맨 끝에 이제 안전성 제고와 배출량 저감은 계속 좀 노력해달라 그런 말씀을 첨언을 했습니다. 예. 그 방사능에 대해서 무례한 저로서는 그 수치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의를 하겠는데 방사선에 목숨 담보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희 이제 석사 박사 학생들도 여기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방사선, 방사능, 방사성 물질 용어들이 좀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전원 여기 전등이 있는데 전등을 켜면 거기서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빛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자외선은 굉장히 피부를 태우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오는 가시광선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내는 전등의 세기가 있거든요. 전등. 방사성 물질의 양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을 일단 베크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 흙, 쌀, 보리를 채취하면 기본적으로 그 시료 안에 베크렐 퍼 킬로그램 또는 베크렐 퍼 리터로 저희가 측정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피폭 설량을 이야기할 때는 또 시버트라는 단위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은 좀 복잡하지만 그 방사선이 결과적으로 인체에 주는 영향을 에너지를 계산하고 이래 하면 이제 시버트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정한 이제 뭐 쌀의 시료 또는 이제 빗물 시료 이런 데서 방사선 핵종이 미량 검출이 되었죠.
빗물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빗물을 바로 마시지는 않지만 식수라고 가정을 하고 섭취량을 가정하고 측정된 양에다가 섭취량 곱하기 설량 환산 계수를 곱하니까 적어도 이제 1ml부터에 근접하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자연계에서 저희가 보통 받는 방사설량이 대략 2 내지 3 내지 4ml부터인데 1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적어도 현재의 수준은 뭐 양호하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전은 안에 방사성 물질이 많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운영을 허투루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첨을 했습니다. 예.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발표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발표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모두 참석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